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교도관의 손이 하진아의 등을 밀었고 그녀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독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몸을 돌리기도 버거운, 누우면 발끝이 벽에 닿을 만큼 숨이 막히도록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불빛도 희미했으며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하진아는 그곳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왜 여기 갇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징벌 사유가 없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도 없었고 누구와 싸운 것도 없었으며 그저 작업장에서 조용히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와서 그녀를 끌고 갔고 아무 설명도 없이 이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교도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문을 닫았습니다. 쾅! 무거운 쇠소리가 울리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진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5년. 그녀에게 주어진 형기였습니다. 군 기밀 유출. 증거는 완벽했고 변호사는 인정하라고 했으며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그 문서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만진 적도 유출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 파일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철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창구가 열렸습니다. 얼굴 하나가 보였는데 교도소장 이한수였습니다. 그는 진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생활이 어때요, 화중이?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장이 웃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그럼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아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창구가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아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여기 보낸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재판도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뭔가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재소자들만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들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독방에 갇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진아는 독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재소자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눈빛도 있었으며 무관심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박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나왔네. 고생했겠다. 말은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라는.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미란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선 말 잘 들어야 돼. 소장님 말씀. 소장님. 재소자가 교도소장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진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돌아가고 있었고 교도소장 이한수가 그 중심에 있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여군이었습니다. 특별한 정보에 접근한 적도 없었고 중요한 보직도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원한을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여기에?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외국에서 듣고 계신 곳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자교도소 6동은 생각보다 좁았고 25명이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이 방 한쪽 구석에 그냥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온 날, 진아는 화장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용변을 본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그냥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수감자 427번이 이제 그녀의 이름이었고, 하진아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군인이었다는 것도, 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 들어온 새내기일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누군가 그녀의 이불을 걷어갔습니다. 진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항의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11월이었고 밤에는 추웠지만 그녀는 그냥 웅크리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옆 침대의 여자가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언니, 여긴 밖이랑 다르거든.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작업장에 배치됐는데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고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진아는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누군가 일부러 그녀의 어깨를 쳤습니다. 식판이 기울었고 국물이 쏟아져 그녀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진아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했네.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이 도는 여자, 박미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이곳에서 3년째 복역 중이라고 했으며 그녀 주변에는 항상 서너 명의 여자들이 붙어 다녔습니다. 진아는 식판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냥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미란이 그녀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427번. 나와. 진아는 일어났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 번 본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로 나갔을 때 교도관은 보이지 않았고 박미란과 그녀의 무리들이 진아를 둘러쌌습니다. 언니, 우리 소장님이 너 특별 관리하래.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진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박미란이 다가와서 진아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뺨을 쓰다듬듯 툭툭 쳤는데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그렇게 가볍고 천천히 했습니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여기선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진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답 안 해?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박미란이 웃었습니다. 착하네. 근데 말이야, 너 왜 들어왔어? 군 기밀 유출. 거짓말.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란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같은 애가 그런 짓 했을 리 없거든.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어.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얼마나 약해 보이는지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긴 내가 뭘 했든, 왜 들어왔든 아무도 안 궁금해. 그냥 소장님 말 잘 들으면 돼. 그날 밤부터 진아는 매일 밤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징벌 사유도 없었고 규칙을 어긴 것도 없었지만 그냥 끌려갔습니다. 독방은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고 창문도 없었으며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육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진아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작업장에서도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만은 달랐습니다. 면회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매주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을 오셨고 30분 동안 유리 너머에서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여기 사람들 다 좋아. 거짓말이었지만 아버지는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아는 계속 웃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서 웃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진아는 생각했습니다. 5년.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진아는 이 교도소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세면, 아침 식사, 그리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일과가 이제는 몸에 배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박미란의 얼굴을 봐도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매일 밤 독방으로 끌려가는 것도 그냥 하루의 끝처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람은 정말 무엇에든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건 무감각해진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어느 날 진아의 옆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았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진아를 잠깐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재봉틀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재봉틀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1달 됐습니다. 그럼 아직 모르겠네. 진아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뭘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중에 반은 죄를 지어서 왔고 반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왔어. 진아는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재봉틀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현이야. 7동.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서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를 떴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반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왔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을 때 진아는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박미란이 교도관 한 명과 복도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아니면 거래를 하는 사람들처럼. 교도관이 작은 봉투 같은 걸 건넸고 박미란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아는 그쪽을 보지 않는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재소자와 교도관이 저렇게 친밀할 수 있나요? 뭔가 주고받는 게 정상인가요? 며칠이 지나면서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박밀한 무리에 속해 있는지, 누가 교도관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처럼 혼자 조용히 지내는지.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밀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은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사람, 공무원이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박밀한과 함께 다니는지 진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은 좁았고 책도 별로 없었지만 오래된 신문들은 꽤 많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특별한 목적 없이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그냥 뭔가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독방에 있는 시간 말고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고 도서관에서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니까요. 오래된 신문을 넘기다가 우연히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국방부 인사이동, 감사관 보직 변경. 기사는 짧았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군 관련 의혹으로 인한 조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기소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진아는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독방에서 진아는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떠올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컴퓨터 기록, 파일 접속 내역,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면회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진아는 면회실로 들어서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면회를 오시지 않았습니다. 교도소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셨습니다. 유리 너머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진아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눈밑이 검게 패여 있었습니다. 겨우 1달 만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진아야, 엄마 왔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그저 진아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아프다. 진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가봤어요? 응, 갔다 왔어. 당뇨가 심해졌대. 신장도 안 좋아졌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유리의 손을 댔습니다. 치료받아야지요.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든대. 아빠 병원비에 이제 엄마까지.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진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서 사시나요? 엄마, 그러지 마. 내가 뭐라도. 하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나요? 여기 갇혀서 4년을 더 있어야 하는 자신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것만 해줘. 면회 시간 종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진아는 유리 너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올게. 어머니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유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이마를 눌렀지만 마음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도관이 그녀의 어깨를 쳤습니다. 나가. 진아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교도소장 이한수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찰하듯이 무표정하게 봤습니다. 진아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이한수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한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났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아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교도관이 그녀를 독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진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4년. 어머니가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다가 진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울고 있지 않다는 걸. 한 달 전 같았으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다음 날부터 진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고 작업장에서도 말없이 재봉틀만 돌렸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바닥만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도관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방밀한 무리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독방에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현이 다시 그녀 옆에 앉은 건 사흘 후였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면서 민서현이 작게 물었습니다. 생각 많아 보이네. 진아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 반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왔다고. 민서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느 쪽이야? 안 지었는데 왔어요. 알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럼 넌 왜 여기 왔을까? 진아는 재봉틀을 잠깐 멈췄습니다. 민서현을 봤습니다. 언니는요? 민서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재봉틀만 돌리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칠동에 김은주라고 있어. 한번 만나봐. 왜요? 그냥. 너랑 비슷한 냄새 나거든.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서현은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를 떴고 진아는 혼자 남아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냄새라니 그게 뭘까요? 며칠이 지나고 진아는 우연을 가장해서 칠동 재소자들과 섞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가끔 각 동의 재소자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때를 이용했습니다. 김은주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서현이 미리 귀띔해줬기 때문입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여자. 운동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가 다가가자 은주는 경계하는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민서현 언니가 보냈어요. 그제야 은주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뭔데요? 진아는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들어왔어요?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진아를 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서현이가 뭐라고 했는데? 비슷한 냄새 난다고요. 은주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횡령. 3억. 근데 나는 돈 만진 적도 없어요. 진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국방부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감사가 왔어요. 장부 검토하는 거. 근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특정 업체한테만 계속 계약이 넘어가고 금액도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래서요? 상사한테 보고하려고 했죠. 근데 그 전에 감사관이 날 따로 불렀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래요. 대신 정규직 전환시켜준대요. 근데 나는 거절했어요.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가 진아를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찰이 왔어요. 횡령 혐의. 증거도 완벽했어요. 계좌 기록, 거래 내역, 내 도장까지. 근데 그 도장은 한 달 전에 잃어버린 거였는데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증거. 너무 빠른 체포. 마치 누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 감사관. 이름이 뭐였어요? 은주가 진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한수. 지금 이 교도소 소장. 진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도 그래?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기밀 유출. 저도 안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운동장의 소음 속에서 그들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고 또 있을 거예요. 분명. 진아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독방에서 진아는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는 국방부 감사관이었습니다. 군납 비리를 조사하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 시기와 자신이 기소된 시기가 겹칩니다. 김은주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한수는 지금 이 교도소의 소장입니다. 우연일까요? 진아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이한수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여기 보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진아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7동의 다른 재소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혼자 있는지, 누가 억울해 보이는지,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명을 더 찾았습니다. 군 관련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 역시 이한수가 감사 왔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고 그 직후 횡령죄로 걸렸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진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보다는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한수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교도소장이 돼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봐야 뭐가 달라질까요? 진아는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고 증거도 없었고 밖으로 나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관이 건네준 봉투를 열었을 때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아야, 엄마가 입원했다. 많이 아프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잘 돌볼게. 너는 건강해라. 진아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연이 독방 앞까지 왔습니다.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철문 틈으로 속삭였습니다. 뭔가 알아냈지?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아는 철문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등에 닿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거짓말. 넌 벌써 생각하고 있어. 진아는 침묵했습니다. 민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증거 없어도 돼. 여긴 이한수 왕국이거든. 증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공포. 그 단어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연이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공포라니.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이 뭘 말하려는지. 이한수가 이곳을 지배하는 건 증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 때문이었습니다.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공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2달째에 접어들면서 진아는 이 교도소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교도소였습니다. 재소자들은 정해진 일과대로 움직였고 교도관들은 규칙을 지키게 했으며 매주 점검이 있었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작업장에서 진아는 박미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는지, 그리고 교도관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며칠을 지켜본 결과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박미란은 재소자였지만 교도관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일반 재소자와 달랐습니다. 존댓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을 대하듯이. 어느 날 오후 진아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박미란이 교도관실 근처 복도에서 한 교도관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교도관이 작은 종이 뭉치를 건넸습니다. 박미란이 그걸 받아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교도관은 주변을 둘러본 뒤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진아는 본 척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그 장면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였을까요? 며칠 뒤 진아는 민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박미라는 왜 저렇게 교도관들이랑 친해요? 민서연이 재봉틀을 돌리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친한 게 아니야. 거래하는 거지. 거래요? 박미라는 이한수 수족이거든. 재소자들 관리하고 말 안 들으면 조용히 처리하고 그 대가로 특별 대우받는 거야. 진아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특별 대우가 뭔데요? 독방 안 가고 좋은 작업장 배치받고 가끔 외부 물건도 들어오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출소 날짜야. 출소 날짜요? 민서연이 진아를 봤습니다. 가석방. 박미라는 원래 7년인데 3년 만에 나간대. 모범수라면서. 진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한수는 재소자들을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협력하면 일찍 나갈 수 있고 거부하면
자신처럼 매일 밤 독방으로 끌려가는 거겠죠. 그럼 교도관들은요? 반은 몰라. 그냥 월급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나머지 반은 이한수 사람들이지. 민서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긴 교도소가 아니야. 이한수 왕국이거든. 그날 밤 진아는 독방에서 지난 2달을 정리해봤습니다. 이한수는 국방부 감사관 시절 비리를 저질렀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감옥에 보냈고 자신은 교도소장이 돼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밖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안에 갇혀 있었으며 이한수는 그 중간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아는 운동 시간에 김은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언니, 여기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은주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5명은 더 있어요. 다들 국방부 관련 일하던 사람들. 이한수가 감사할 때 뭔가 봤거나 의심했거나. 그 사람들이랑 연락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각동이 다르고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게다가 은주가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조용히 형기 채우고 나가는 게 낫다고.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싸움에 계속 매달리는 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진아는 우연히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교도소 본관 쪽에서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이한수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한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들이 나왔을 때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없던 가방이었습니다. 진아는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서현이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봤어? 네. 누구예요? 국방부 사람들. 가끔 와. 감사라면서. 근데 웃긴 건 감사 오면 오히려 이한수가 더 여유로워진다는 거. 왜요? 민서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한수는 국방부 사람들이 뭘 확인하러 오는지 다 알거든. 자기도 거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숨길 건 숨기고. 진아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의 권력은 단순히 이 교도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국방부와 연결돼 있었고 그 연결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를 건드릴 수 없었고 안에서는 그가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목요일 면회 시간, 이번에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1달 전보다 더 야위셨고 눈밑이 검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는요? 퇴원했어. 아직 약하시긴 한데. 집에서 쉬고 계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아야, 집을 팔기로 했다. 진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 진아는 유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작았고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하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나요? 면회가 끝나고 진아는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그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한수는 너무 강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돈도 사람도.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시간. 4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진아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녀는 믿기로 했습니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나았으니까요. 3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 저녁, 진아는 교도관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소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진아는 처음으로 교도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는데 한쪽 벽에는 이한수의 경력을 보여주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 임명장, 표창장, 각종 증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이한수가 책상에 앉아서 진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지만 진아는 서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서류 하나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진아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만성신부전, 투석 필요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다고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소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자신이 신청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아가 여기서 모범수로 지내야 한다는 것. 문제 일으키지 않고 말 잘 듣고 조용히 지내면 어머니 병원비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가석방 신청서였습니다. 5년형이라도 모범수면 3년 만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진아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이한수가 웃으며 대답했는데 자신은 재소자들이 잘 교화되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어차피 5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본인 선택이라고, 힘들게 버틸 수도 있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보라고. 그 순간 진아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한수는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병원비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었고, 그러면 어머니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진아의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밤, 진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한수는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그는 진아에게 선택을 강요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점도 보여줬습니다. 진아를 직접 협박해야 할 만큼 불안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이용해야 할 만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진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5년, 집, 명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란이 한 재소자를 때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그 재소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발로 찼고 교도관 3명이 달려들어서야 겨우 제압됐습니다. 박미란은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서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미란이 터진 거라고, 아마 어제 소장한테 뭔가 들었을 거라고. 박미란도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박미란이 독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작업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녀 근처에 앉았습니다. 박미란이 진아를 봤지만 이번에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장님이 자신에게 제안을 했다고, 조용히 지내면 3년 만에 내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진아를 똑바로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 새끼 말은 믿으면 안 돼. 박미란은 자신도 3년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3년이 지났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내년이라고 했고 올해는 내후년이라고 한다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박미란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현이 독방 앞에 왔습니다. 철문 틈으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박미란이랑 얘기했냐고,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진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란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녀도 이한수한테 배신당했다고, 3년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서현이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넌 뭐가 그렇게 급해? 진아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이한수가 병원비를 미끼로 협박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서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미란을 돌리는 건 위험하다고, 이한수한테 바로 고자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답했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교도소 안재소자 절반이 우리 편이 된다고, 그러면 이한수도 흔들릴 거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현이 오래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너 달라졌네. 발소리가 들렸고 민서현이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3개월 전의 진아는 그저 무서워하고 숨고 살아남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한수가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면 진아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박미란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진아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미란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그녀 근처에 앉는 횟수를 늘렸고 가끔 작은 도움을 줬습니다. 재봉틀 실이 엉키면 풀어줬고 점심시간에는 자리를 양보했으며 박미란이 독방에서 나온 뒤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박미란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아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미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왜 그래? 진아는 재봉틀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언니도 힘들어 보여서. 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 나도 그냥 죄수야.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박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진아를 봤는데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미치도록. 그 말 한마디에 진아는 확신했습니다. 박미란은 더 이상 이한수의 충실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신당하고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탈출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아는 김은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운동 시간에 우연을 가장해서 그녀 옆에 섰는데 은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미란이랑 친해졌다며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말대로 우리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은주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려워요. 다들 겁먹었거든요. 이한수한테 찍히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은주가 진아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명 있긴 해요. 구동에. 원래 국방부 법무팀이었대요. 이한수가 조사받을 때 담당이었는데 갑자기 뇌물죄로 걸렸대요. 진아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연이 독방 앞에 왔을 때 진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만약 우리가 증거를 모은다면 밖으로 내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민서현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면회 올 때. 그때가 유일해. 근데 검사하거든. 편지도 다 확인하고 물건도 다 뒤지고. 그럼 어떡해? 몸에 숨겨야지. 작게 만들어서. 진아는 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능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진아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들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이한수가 감사관이었던 시기의 기사들, 군납 비리 관련 기사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재판받은 사람들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한수가 감사를 나간 부서나 업체에서 항상 몇 달 뒤에 누군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횡령, 기밀 유출, 뇌물, 배임. 죄목은 달랐지만 타이밍은 일치했습니다. 진아는 그 기사들을 작은 종이에 날짜와 이름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증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패턴을 보여주는 자료는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교도관이 박미란에게 뭔가를 전달하려는 걸 진아가 목격했는데 박미란이 거절했습니다. 교도관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재차 권했지만 박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도관이 돌아간 뒤 박미란이 진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거래 끊었어. 진아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박미란이 이한수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바로 왔습니다. 그날 밤 박미란이 또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교도관이 이한수에게 보고했을 거였고 이한수가 경고를 보낸 거였습니다. 사흘 뒤 박미란이 나왔을 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작업장에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박미란이 작게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진아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뭘요? 나한테 말 걸었던 거. 나 때문에 너도 찍혔을 텐데. 진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후회해요? 박미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 이미 늦었어. 3년 동안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그럼 이제라도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박미란이 진아를 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면회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시지 못하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오셨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신 게 분명했습니다. 진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팔았다. 다음 주에 이사 가야 해. 작은 월세방으로. 진아는 유리를 쳤지만 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요?
퇴원했어. 약 먹으면서 버티고 계셔. 근데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아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버티고 계시지만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곧.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곧 나간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진아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한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진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생각 정리됐어요? 진아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이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두르세요.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아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이한수를 지나쳤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밤, 진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면회 때 아버지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 패턴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아는 작은 종이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빽빽하게. 이한수의 이름, 날짜들, 패턴들, 그리고 이곳의 실상. 종이를 작게 접어서 옷 안쪽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목요일 아침, 진아는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면회일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작은 종이를 전달해야 했는데 그 종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진아가 모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의 이름, 날짜들, 패턴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걸린 사람들의 명단. 종이는 손톱만 했습니다. 아주 작게 접어서 옷 안쪽 솔기 사이에 꿰매 놓았습니다. 작업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진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착했고 재봉틀을 돌리는 동작도 정확했습니다. 민서현이 그걸 보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구나.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현이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심하게 할 거야. 요즘 이한수가 예민해졌거든. 조심해.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진아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면회실로 이동했는데 평소와 달리 교도관이 한 명 더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진아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 입구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한 명씩 간단히 검사했습니다. 몸을 두드리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옷깃을 펴보는 정도였습니다. 진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교도관이 그녀를 보더니 이상하게도 더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주머니를 뒤졌고 소매를 걷어보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진아는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의 손이 옷깃으로 갔고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진아는 종이를 숨긴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왼쪽 옆구리 솔기 안쪽. 교도관의 손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박미란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순식간에 밀치고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그쪽으로 달려갔고 진아를 검사하던 교도관도 잠깐 그쪽을 봤습니다. 그 순간 진아는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너머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야위셨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지만 진아를 보자 애써 웃으셨습니다. 진아야. 진아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응, 엄마도 좀 나아지셨어.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아는 주변을 살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못 드려요. 나중에 제가 신호하면 손 내밀어 주세요.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진아는 그 시간 동안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괜찮다고, 밥도 잘 먹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슬슬 움직여야 했습니다. 옷 속 종이를 꺼내려면 자연스러운 동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동작으로 옷 안쪽 솔기를 만졌고 작은 종이를 손바닥 안으로 빼냈습니다. 종이는 손톱만 했습니다. 진아는 유리에 양손을 댔습니다. 오른손에는 작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손 좀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진아의 손과 마주했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아버지 손을 따라 쓰다듬듯이 유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카운터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 거기에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챘는지 손을 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종이를 집으셨습니다. 너무 작아서 교도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진아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그거 중요해요. 꼭 변호사한테 보여주세요. 아무 변호사나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셨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아신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고 진아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진아야, 조심해라. 네, 아빠도요. 휠체어가 뒤로 물러났고 아버지가 복도로 사라지셨습니다. 진아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간단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검사를 받았고 면회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진아는 박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미란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밤, 진아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받으셨고 이제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변호사가 보면 패턴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니면 더? 진아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에서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작업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란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박미란에게 대들었습니다. 3년 동안 충성스럽게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박미란을 밀쳤습니다. 언니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박미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 진아는 그게 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왔고 그 재소자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소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재소자가 박미란에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3명이 더. 박미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흔들리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민서현이 작업장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미란 저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수가 보게요. 박미란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그럼 불안해질 거예요. 자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민서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 진짜 달라도 많이 달라졌다. 사흘 뒤 예상대로 이한수가 움직였습니다. 교도관들을 통해 박미란을 다시 독방으로 보냈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이 무너지는 걸 본 그들은 이제 다음 사람도 똑같이 버려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도소 안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미란이 독방에서 나왔을 때 작업장의 재소자들이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고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옆에 앉은 재소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박미란이 그 재소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한수의 왕국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안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미란을 따르던 재소자들이 하나둘씩 이한수에게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교도관들도 재소자들을 통제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항들이었습니다. 명령을 조금 늦게 따르거나 작업을 느리게 하거나 서로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무시하는 정도.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서 교도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당연히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도소장실에서 교도관 회의가 있었고 그날 저녁부터 규율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독방 징벌이 늘어났고 작업 시간이 길어졌으며 면회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재소자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밖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면회일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진아야, 변호사를 만났다. 진아는 유리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내가 준 그 종이. 변호사가 봤는데 이상하대. 패턴이 너무 명확하다고.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국방부에 제보했대. 아직 공식 조사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시간이 좀 걸릴 거래.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 새로 나온 약이 효과가 있나 봐. 의사가 희망적이래.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아빠 감사해요. 정말. 아버지가 유리에 손을 댔고 진아도 손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유리가 그렇게 두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진아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한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진아를 보더니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나아지셨다며요? 다행이네요. 진아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덕분에요. 덕분이라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이한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중이, 요즘 교도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수가 웃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긴 제 관할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진아를 지나쳤습니다. 진아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긴장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현이 독방 앞에 왔습니다. 이한수가 움직이고 있어. 교도관들한테 재소자 감시를 강화하라고 했대. 특히 너랑 박미란. 진아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이한수도 불안한 게 보여.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민서현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밖에서 조사 시작됐다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달? 아니면 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방부 감사팀이 교도소에 불시 방문했습니다. 공식 감사는 아니었지만 내부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왔고 이한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은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교도관들과 면담하고 몇몇 재소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아도 불려갔습니다. 감사관 2명이 진아를 마주 앉혔는데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진아 씨, 여기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아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진아는 감사관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아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독방 징벌, 특정 재소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 교도관과 재소자 간의 이상한 거래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가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감사관들은 기록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진아는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감사팀이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한수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교도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실제 이유가 뭔지. 새로운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원칙적이고 개혁을 약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징벌이 줄어들었고 재소자들에 대한 대우가 나아졌으며 박미란 같은 재소자 권력 구조도 해체됐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진아에게 재심 통지서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재심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한수가 조작한 증거들이 하나씩 무너졌고 진아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패턴이 드러났으며 이한수의 비리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진아는 풀려났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야위셨지만 걸어서 오셨습니다. 휠체어도 누군가의 부축도 없이. 진아야. 어머니가 진아를 껴안았습니다. 진아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날 밤 작은 월세방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와 밥. 하지만 진아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진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진아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군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전역 처리가 됐고 5개월이라는 시간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가 진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이제 시간 많잖아.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독방의 단단한 바닥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불 위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진아는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이한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증거인멸, 직권남용, 그리고 여러 건의 증거조작 혐의였습니다. 진아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5개월, 무너진 경력, 그리고 아직도 가끔 밤에 깨는 악몽. 그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눈 감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이 억울해하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